안녕하세요. 일단 오늘로 슬램 세미나가 총 6회차 슬램북 기준으로 챕터 5를 진행을 하고 있네요. 자, 일단 이번 챕터 5 Non-Linear Optimization 파트는 슬램북 기준으로 Fundamental Theory, 그러니까 이론 파트의 마지막 장입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Visual Odometry부터 들어가게 됐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세미나까지 이제 프랙티스에 C++을 사용을 할 것이고, 되도록 다음 세미나 때 프랙티스는 이제 파이썬으로 제가 준비를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Non-Linear Optimization인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딥러닝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해당하는 내용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파악을 하셔서 적용을 하실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크게 특별한 내용을 다루진 않을 거고요. 원래라면 이제 오늘 좀 심심할 것 같아서 Numerical Optimization을 좀 엮어가지고 가져와 볼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1시간을 넘길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은 슬램북에 있는 내용으로 바닐라하게 한 다음에 이제 따로 이제 그거는 이론적 토대를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리 알제브라랑 같이 리 알제브라 하는 것처럼 이제 오프라인 그 녹화 강의로서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무슨 선수 지식이 있어야 되냐? 예, 그냥 뭐 일반적으로 아시는 내용, 미적분학, 선형대 수학, 확률 이 정도만 아셔도 오늘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딱 들어가 보자면은 대뜸 이제 이번 Non-Linear Optimization의 책을 펼쳐 보시면은 막 처음에 이제 State Estimation이라고 하면서 이제 뭐 이상한 내용을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이게 슬램북 1장에서 나오거든요. 슬램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으로 이제 definition이 가능하다 라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 수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딱 이 수식을 보고 이게 뭐지? 싶거든요. 여기서 이제 변수를 xk는 위치이고 zk,j는 이제 observation이다. 그리고 uk가 input이고 yj가 landmark다 라고만 딱 말을 하고 wv는 뭐 error다 뭐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하고 그냥 끝내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이걸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이퀘이션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인터넷 찾아보면 이런 다이어그램을 차용을 하거든요. 또는 이제 뭐 이런 다이어그램도 차용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둘 다 매우 기어리기 그지없는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지? 쉽잖아요. 솔직히 말을 해서. 그래서 이걸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나와라. 저희가 이제 로봇이 있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 로봇이 주변 환경을 계속 탐색을 할 거잖아요. 라이다로 할 수도 있고 카메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로봇의 위치랑 주변에 있는 사물들의 포인트들에 대한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그게 슬램이잖아요. 이 로봇이 근데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뺑글뺑글 돌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할 텐데, 지우개 여기 있구나.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움직이기도 할 텐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위치와 주변 환경에 이제 지도 작성을 해낼 것이냐가 슬램의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희가. 로봇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저희가 입력을 일단 줘야겠죠? 얼마만큼 움직여라. 뭐 그거를 바퀴의 어떤 뭐 각속도로 정의를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로봇 스파이더 로봇 같은 게 있으면은 앞으로 얼만큼 가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면 이제 알아서 이제 기계 다리가 이제 삐덕삐덕 하겠죠. 여튼 그런 입력 자체를 U라는 벡터로 이제 정의를 하기로 했어요. U라는 값이든 벡터든 뭐든 일단 정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로봇의 위치를 X라고 표현을 하기로 해봅시다. 그죠? 근데 이제 U랑 X 그리고 이제 로봇이 무언가 어떤 사물을 관찰을 했을 때 그 사물에 대한 관찰 값을 Z라고 저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Z.
한마디로 어떤 사물을 관찰을 하고 그에 대해서 로봇이 얻는 값이 z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사물에 대한 위치를 y라고 저희가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단계 추상화를 해보는 거예요. 문제를. 그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래 정의를 이렇게 했어. 근데 한 타임 스텝에서만 다루지 않을 거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1번 타임 스텝에서부터 2번, 3번 이렇게 뚝뚝뚝 가가지고 뭐 K1 타임 스텝까지 다룰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시간은 연속적이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지만 컴퓨터는 이제 연속적인 어떤 그 무한의 값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디스크리트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k번째 시간 타임에 대한 인풋 값을 yk, xk, zk인데 이거는 yj입니다. 얘는 시간에 대한 값이 아니라 그냥 관측한 값의 넘버링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랜드마크가 물론 시간에 따라서 관측되는 랜드마크가 다를 거잖아요. 근데 랜드마크는 그냥 랜드마크죠. 로봇이 관측한 랜드마크는 뭐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J번째 랜드마크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랜드마크도 1번부터 J번까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관측값 Z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야겠죠. K번째 시간에 J번째 랜드마크를 관측했어. 이렇게 정의를 해야겠죠. 합리적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슬램이란 문제 자체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로봇이 어떤 랜드마크를 K 시간에 관측을 했어. 그래서 Z를 얻었어. 라는 이런 추상적인 이쿠에이션 하나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 K번째 시간에 그리고 K번째 시간에 입력 U를 받았더니 이제 다음 스텝 K 플러스 1로 위치가 이동이 됐어. 로봇이 이렇게 위치에 이동이 됐어. 이 인풋을 줬더니 이렇게 이쿠에이션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해당 이쿠에이션 1번, 2번을 반대로 이제 꼭 순서만 뒤집어가지고 써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 2번. 이거를 개폼 잡으면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기열 다이어그램, 기열 이쿠에이션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를 이딴 식으로 해놓으니까 좀 이해가 힘들어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입력을 딱 준다고 해서 로봇이 정확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이제 랜드마크를 관측을 한다고 해서 관측값이 정확하게 딱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론대로. 무조건 노이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노이즈를 까지 모델링을 해야지 이 모델이 정확해질 테니까 그 해당 노이즈를 W랑 V로 저희가 그 약속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떤 가설을 세울 것이냐, 이 W랑 V는 무조건 가우시안을 따를 것이다. 여기까지 합리적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비주얼 슬램에서는 이 관측값이 카메라에 대한 입력값일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테니까 저희는 앞서 지난 세미나에서 배웠던 핀홀 카메라 모델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관측값에 대한 모델링으로서. 그리고 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사용자 입력을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바퀴를 몇 번 회전해라 뭐 이런 걸 주어졌을 때 지난 위치에서 얼마만큼 움직이겠는가는 저희가 뭐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에 따른 이제 수학적 물리적 모델링이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크게 다루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루는 문제에서는 이 이쿠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슬램이라기보다는 이제 매니플레이션 컨트롤 쪽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쿠에이션보다는 저희는 무엇에 집중을 할 것이냐면은 합리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 y 랜드마크에서 얻어진 관측값과 이 위치들에 대한 추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다음 위치를 추정을 할 것이냐까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관측값을 통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 y에 대한 위치를 추정할 것이냐도 배워볼 거예요. 그거 두 가지가 슬램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내가 지금 여기 있어. 그것까지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이동을 했을 때 주어지는 관측값,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현재 지금 위치를 이동한 위치를 추정할 수 있겠는가와 그 새로 얻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주변에 대한 지도를 또 합리적으로 작성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모델링 자체를 이러한 추상적인 수식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겠다라는 것까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기까지 설명해주지 않고 대뜸 이거 수식 들이밀면서 아 이거 풀어봅시다 이러면은 아무도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자체를 저희가 뭐라 부르냐면은 좀 더 넓은 범위로 싸잡아서 스테이트 이스티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태를 추정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상태를. 자, 그래서 아까도 말을 했듯이 우리는 노이즈를 이제 가우시안으로 정의하기로 했죠. 일단 가우시안을 따른다고 일단 가설을 세우기로 했죠. 어떤 가우시안을 따를 것이냐? 분산 RK와 Q의 K, J라는 분산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고 뭐 미는 제로인 0벡터일 수도 있고 그냥 0일 수도 있고 이러한 가우시안을 따른다고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저게 가우시안을 따른다면은 우리는 조금 더 합리적인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수식들을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우시안을 쓰는 거거든요. 물론 저게 좀 더 여러 이제 수리 통계학적 지식이 들어가면은 왜 저거를 굳이 가우시안으로 지정을 하는지도 알 수가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고 나중에 제가 따로 첨부를 해 드릴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어떻게 추정을 할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은 딱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전 값만 가지고 한번 추정을 해볼 것이냐 아니면은 전에 내가 있었던 히스토리컬 데이터들을 가지고 추정을 할 것이냐 그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생각을 해보면 그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을 저희는 인크리멘터 혹은 필터링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 두 번째 방법을 배치 이스티메이션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슬램에서의 메인스트림은 이 배치 이스티메이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배치 이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structure from motion 이라는 어떤 한 계파가 있어요.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학문 뭐 그런 게 분야가 있어요. 그냥 이런 structure from motion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도 배치 이스티메이션이 굉장히 메인스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 세미나에서는 배치 이스티메이션 방법의 non-linear optimization을 저희는 좀 다뤄볼 예정이에요. 필터링은 이제 아마도 8장에 가서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좀 제가 생각을 해서 걸릴 수 있으면 좀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핵심은 아니라서. 자,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가우시안으로 노이즈를 모델링을 했어. 그렇다면은 다음 스테이트를 어떻게 추정을 할 건데 이걸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익통계학에서 사용을 하는 이제 estimation 메소드가 있어요. MAP가 있고 MLE가 있어요. Maximum A Posterior,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이게 두 개가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거 두 개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여정을 떠나보자고요. 자, 그 전에 문제 정의를 좀 더 스페시픽하게 좀 해볼게요. 저희가 데이터를 n개 가지고 있고 시간 데이터를 n개 가지고 있고 랜드마크 데이터는 m개를 가지고 있다고 정의를 해볼게요. 한마디로 로봇이 m 시간 동안 트래블을 하면서 m개의 랜드마크를 관찰을 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u 벡터랑 z 벡터를 각각 인풋 데이터와 observation 데이터로 정의를 할게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면은 이 주어진 사용자로부터 주어진 또는 이제 로봇이 이동하면서 관찰을 한 데이터인 U와 Z를 통해서 랜드마크와 이제 자신의 위치 한마디로 지도와 거기에서 자기의 위치에 가장 합리적인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그때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만한 어떤 가장 합리적인이라는 기준이 무엇이 될 것이냐? 확률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주어진 Z와 Y에 대해서 어떠한 X와 Y가 가장 확률이 높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 결국에는 주어진 이런 확률 모델이 있다 했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지점에서의 x, y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 목표이다. 이때 좀 가정을 한 가지 더 추가를 할게요. 컨트롤 데이터는 고려하지 맙시다. 우리는 비주얼 슬램에서만 하고 컨트롤 데이터는 뭐 그냥 뭐 적당히 알아서 주어 적겠거니 싶은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슬램 할 때 물론 이제 컨트롤 데이터가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서는 뭔가 바퀴를 몇 바퀴 굴렸는가는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probability distribution에서 u를 빼고 얘까지만 생각을 해서 앞서 말한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죠? 해당 문제를 싸잡아서 structure from motion이라고 부릅니다. 해당 문제 개파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걸 할 것인가, 그거를 좀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calculation 방법을 제시를 해야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우리의 목표 예를 좀 변형을 해가지고 베이스로 변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를 바로 구할 수 있다면은 굿, 베스트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얘를 바로 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가 더 구하기 쉽다면은 얘부터 일단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얘를 추정을 해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얘는 도대체 어떤 놈이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 위치 데이터랑 랜드마크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랜드마크 데이터로부터 이제 지금 이제 나올 수 있는 observation과 인풋 데이터, 사용자 인풋 데이터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확률 분포를 얘가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희는 이제 인풋 빼기로 했으니까 얘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한마디로 현재 이제 여기까지 온 데이터들, 랜드마크들과 이제 위치들이 주어졌을 때 가장 관측할 법한 Z를 이 확률 분포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x, y 같은 경우에는 이제 x랑 y가 어떤 확률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확률이 될 텐데 얘를 prior라 부르고 얘를 likelihood라 부릅니다. 한글로 하면 우도, 사전 확률, 사후 확률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얘까지 생각을 해보고 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x, y를 추정함에 있어서 얘도 쓸 수 있겠고 얘도 쓸 수 있겠다 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죠? 한마디로 얘 혹은 얘를 알면은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표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 혹은 얘를 어떻게 알 것인가는 좀 제쳐두고 이제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이 프라이어라는 놈이 있는 상황이 좀 유쾌할까? 아니요. 얘는 솔직히 말을 해서 안 주어질 때가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그냥 x랑 x, y 그러니까 랜드마크가 무엇이 있겠는가와 그러니까 랜드마크의 위치가 어떻게 되겠는가와 현재 나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겠는가는 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막 의미가 있는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주어질 때가 더 많아서 얘를 그냥 생략을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구해서 최적으로 나오는 값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구해서 최적으로 나오는 값을 쓸 수 있는 건데 전자의 방법을 저희는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후자의 방법을 저희가 maximum A postur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둘 중에서 더 합리적인 방법을 골랐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좋아. 합리적이야. 여기까지 합리적이야. 납득을 했어. 그러면 그래서 어쩌라고? 가 나와야 되잖아요. 솔직히 이 이퀘이션까지만 딱 봐놓고 구하라 라고 하면은 양심이 없겠죠. 자, 그래서 저희는 떠올립니다. 아, 가장 분포를 알고 있는 거, 노이즈, 얘를 활용을 해가지고 확률 변수를 좀 조작을 해서 앞서 있는 이 디스트리뷰션들을 좀 추측을 해보자.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 VK, J가 가우시안을 따르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다면은 VK, J를 다음과 같이 또 표시를 할 수 있겠죠? H, X, K, Y, J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얘 또한 가우시안을 따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Z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또한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Z, K, J는 확률에 대한 기초 내용은 고등학교 수준만 배워도 이거는 쉽게 알 수 있죠.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ZK, J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지 알게 됐으니까 어떤 변수들을 가지고 어떻게 따르는지 알게 됐으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네요. Z, K, J는 conditional probability of K, Y, J 한마디로 X, K랑 Y, J가 주어졌을 때 Z, K, J는 어떤 값이 나올 수 있겠는가와 그 각각에 대한 확률 값은 어떻게 되겠는가가 이 함수의 골자입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앞서 봤던 얘 있죠, 얘 likelihood 지금 인풋은 없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likelihood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했으면은 자, probability distribution도 확실하게 알아냈어. 그러면은 맥스 값을 추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최대값. 최대값을 추정을 가우시안 분포에서 하려면은 가우시안 분포가 어떤 폼을 따르고 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몇 시지? 12시 43분이네. 20분 정도 끝내야 돼. 20분 가지고 절대 안 끝낼 것 같은데. 1시 20분. 아, 1시 20분이야. 40분? 아, 그럼 충분히 끝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뭐 이런 식으로 폼을 따르죠. 2파이 뭐 0, 뭐 굳이 이제 여기서 막 멀티베리엇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뭐 다룬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법한 싱글 베리어블로 좀 가겠습니다. 2분의 1 2분의 세타 제곱 x 아니지 x 마이너스 뮤 0이지 평균이 0이니까 x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만약에 얘가 p의 x라고 했을 때 그죠? 얘가 이제 평균이고 얘가 이제 분산이고 여기가 만약에 뮤였다면은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얘 함수 개형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런 종 형태로 되어 있고 이 가운데가 뮤이며
이제 이 세타래 시그마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퍼져 있을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딱 알겠네. 얘를 구하면 되겠구만. 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만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얘를 생각을 해볼 때 싱글 베리어블로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값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벡터죠. 그래서 멀티베리엇이란 말이에요. 그럼 멀티베리엇 같은 경우에는 수식이 이런 식으로 따르게 돼요. 이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공분상 행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균 벡터겠죠? 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x랑 x를 곱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를 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맥시마이제이션을 구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좀 이런 지수 함수에서 최대값을 뽑아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최대값을 뽑아내기 위해서 단조 증가 함수인 로그를 씌워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러면은 지수항이 벗겨지겠죠? 지수항이 벗겨지면서 얘만 나올 테니까 그 다른 추가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포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마이너스는 왜 씌웠냐면은 이제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냥 편의상 마이너스를 씌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포뮬레이션이 가능하고 여기서 얘를 이 마이너스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게 저희가 원하는 값 얘가 되겠거니 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최종적인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수식으로 주어진 데이터들에 대해서 주어진 데이터들 옵저베이션과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랜드마크 포지션 현재 로봇의 포지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 대해서 다음의 위치에 가장 합당할 법한 x, y를 뽑아낼 수 있겠다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디스턴스가 정의가 되는 게 있어요. 이걸 마할라로비스 디스턴스라고 부르는데 얘는 뭐 그렇게 큰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여기선 크게 다루진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뮬레이션이 가능하겠죠. 그렇다 하면은 이제 여기서 봤을 때 결국에는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추론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렇다면은 하나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한 가지 가정을 더 추가해 볼게요. 인풋하고 옵저베이션 그리고 인풋 플러스 옵저베이션은 각각 전부 인디펜던트하다 라는 가정 하나를 더 세워볼게요. 한마디로 인풋 데이터들끼리도 인디펜던트하고 옵저베이션 데이터들끼리도 인디펜던트하게 뽑혔고 인풋 베리어블과 옵저베이션 데이터들 전부 이제 각각 다 인디펜던트하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가정을 해본다면은 저희는 단순하게 곱셈으로 이 모든 확률을 이제 통합을 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곱셈을 그냥 다루긴 좀 힘드니까 아까 전처럼 로그를 씌우면은 한꺼번에 서메이션 되는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죠? 한꺼번에 서메이션 되는 형태로 나왔다 하면은 이제 이 두 개 한마디로 얘는 아까 전에 WK였고 얘는 아까 전에 VK,J였죠. 얘네 둘을 이런 식으로 에러라고 바꿔 쓰고 이 에러를 최소화하겠다 라는 형식으로 이퀘이션을 바꿔 쓰면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앞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 전부 총망라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곱 형태의 꼴이 나오잖아요. 보셨다시피 이제 이런 식으로 제곱의 형태의 꼴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제곱 형태의 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혹은 이제 뭐 최대값이 될 수도 있고를 최소 자승법, 뭐 어차피 여기서는 이제 최소값과 최대값은 그냥 부호차일 뿐이니까 이런 문제를 최소 자승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최소 자승법을 푸는 방법을 앞으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이번 세미나에서. 자, 그래서 좋아,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책이 example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 example을 제시를 하면은 좀 더, 이 example을 그냥 책으로 보면은 좀 더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제가 좀 친절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제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번 세미나 준비하면서 특히. 근데 좀 최대한 열심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앞선 슬램 뭐 이런 내용들 다 집어치우고 살짝 아주 간단한 discrete time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discrete time 시스템에서 저희는 시간 1부터 3까지, 물론 초기 시간 0이 있기는 하지만 뭐 초기 상태는 뭐 일단 모른다 치고 1부터 3까지 시간이 지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네 번째 포지션, 혹은 이제 네 번째 스테이트 X를 추론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앞서 제시했던 수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 이 WK 같은 경우에는 XK 마이너스 뭐 FXK 마이너스 1, U의 K였는데 이 F에 해당하는 함수가 XK 마이너스 1 플러스 UK, 그냥 덧셈 함수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VK가 똑같이 말을 해서 이제 ZK 빼기 XK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뭐 랜드마크, 뭐 관측한 랜드마크 뭐 이딴 거 없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개의 베리어블이 가우시안을 따른다는 가정을 가지고 수식을 전개해 보면은 이렇게 된다. 우리가 최소화해야 되는 목적 함수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수식을 좀 이제 기믹으로 정리를 해서 좀 간편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어차피 이제 그 에러 펑션, 얘가 에러죠, 이 에러 펑션을 이제 제곱을 할 거니까 좀 부호를 바꿔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에러는 U의 K 마이너스 플러스 이제 X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K라고 됐다 치고, 이게 인풋에 대한 에러죠. 그리고 관측에 대한 에러, Z에 대한 에러는 그냥 그대로 냅둡니다. 이런 식으로 냅둔 다음에 어차피 제곱을 했으니까 그냥 어차피 제곱을 할 예정이니까 이렇게 수식을 따로 바꿔도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 전체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X에 대한 데이터를 초기 상태 0번과 1번 시간, 2번 시간, 3번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각각 시간대, 그러니까 각각 에러도 1번 시간, 2번 시간, 3번 시간에 대해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에러에 대해서 얘는 U의 1에 X의 제로 더하기 X의 제로 빼기 X의 1일 거고, 얘는 U의 2에 X의 1에 X의 2일 거고, 얘는 U의 3에 X의 2에 X의 3일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얘를 그냥 한꺼번에 행렬로 가져다 쓰기 위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Y를 이제 U랑 Z로 이렇게 컨캐테네이션을 하게 되면은 위 이제 함수에 대해서 Y-H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행렬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오죠. 이게 이제 이것만 따져 놓고 보자면은 이 H라는 거 자체가 이제 Y가 U랑 Z를 그냥 컨캐테네이션 한 거잖아요. 위아래로. H도 똑같이 이 X에 대해서 위아래로 이제 컨캐테네이션을 한번 해보자고. H를 만들었어. 어차피 이 에러 텀이랑 똑같게 되게끔. 그렇게 되면은 얘는 코에피션트가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그런 관계를 행렬로서 나타낸다면은 저런 식으로 1 마이너스 1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형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Z는 어차피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1, 1, 2 이렇게 냅두고요. 그러면 행렬의 H가 저렇게 나올 테니까 우리는 좀 더 문제 자체를 이런 식에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 있다는 거죠. 저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코비리언스 매트릭스를 그냥 대각선으로 쭉 늘어놓은 것 뿐이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선형대수학 지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유니크한 솔루션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유도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과정이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이제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두의 인버스 매트릭스 구하는 방법, 유도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하는 건 좀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단한 시스템을 간단한 시스템에 대한 최소 자승법을 푸는 있어서 유니크한 솔루션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책에서 제시하는 이그젬플인데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쫙 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면은 살짝 좀 어벙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가져와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유니크한 솔루션이 딱딱 있고 좀 간결한 이제 이퀘이션으로 시스템의 솔루션을 나타낼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딴 일은 거진 일어나지 않다는 거를 저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이렇게 되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하려면은 아주 정확한 수학적인 속성과 모델을 전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알고 있었다면은 이제 세상이 훨씬 더 좋아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저희 모르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다음부터 계속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슬램에서 다루는 이러한 최소 자승법 문제들의 행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높은 확률로 희소해요. 한마디로 대부분의 엘리먼트가 0이에요. 이런 경우에서 솔직히 말해서 행렬의 대부분이 0인데 그 행렬의 차원이 막 100 by 100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걸 그냥 맹자로 계산하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희소 행렬을 어떻게 다뤄가지고 저희가 효율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가까지 이제 생각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앞서 이제 로봇의 포즈,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표현을 할 때 리알지브라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이제 그냥 벡터의 L2 norm을 활용을 하면은 조금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도 나중에 알아볼 거예요. 번들 어저스먼트 파트에서.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1, 2, 3번 이러한 내용들을 앞으로 저희가 이 챕터 6 이후로부터 차근차근 알아볼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이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을 푸는 방법부터 일단은 제시를 해야겠죠. 그걸 위해서 현재로서는 아직 제약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의 최소 자승법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이번 파트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해를 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최소 자승법 문제의 인트로덕션인데, 이거를 넌 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을 푸는 것에 대한 이제 인트로덕션인데, 그래서 이거를
일단 풀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든 지지고 볶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풀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자고요. 어떤 함수 f가 있어요. 이 f 같은 경우에는 n차원의 벡터를 받아다가 스칼라 값, 실수값 하나를 뱉어 놓는 함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뱉어 놓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의 목표는 이 함수의 제곱항에 2분의 1 한 것을 최소화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간단하게 고등학생 때 배웠던 지식을 생각을 해보면은 도함수가 0인 지점에서 함수는 극소 또는 극대가 된다고 배웠죠. 그리고 대학생 때 내용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함수가 어떤 지점에서 바라봤을 땐 극소가 되고 어떤 지점에서 바라봤을 땐 극대가 되는 안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된 이런 그런 함수 있잖아요. 그런 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장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미니멈 또는 극소 또는 극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해당 이퀘이션 이 x에 대해 f를 미분한 값이 0이 되는 지점을 일단 찾아 놓는 게 좀 유리하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얘를 딱 애널리틱한 폼으로 딱 정해버리려면은 이 f에 대한 어떤 모든 걸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글로벌 프로퍼티를 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게 좀 힘들죠, 많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이 이퀘이션을 풀기 위해서 저희는 이터레이티브한 메소드를 좀 떠올려 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힘들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초반에 x0를 뭐 어떤 적절한 방법으로 잡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 포인트에 대한 여기 x 값을 x0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적절하게 이 x0에서부터 적절한 증분 델타 x를 찾아가지고 그만큼 움직인 함수 값이 점점 작아지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버리면은 얘를 찾을 수 있겠다. 이 아이디어까지 굉장히 직관적이죠. 이런 아이디어를 수도코드로 적으면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함수의 전체적인 프로퍼티를 알 필요 없이 요만큼 x0로부터 델타 x만큼에 떨어진 혹은 마이너스 델타 x만큼 떨어진 요만큼의 이제 범위에서 함수가 줄어드는 것까지만 확인하면은 저희는 목표 성공이죠. 이거를 좀 더 고급지게 표현하면은 local property만 알면 된다 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은 적절한 이 x의 증분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또한 저희가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저희가 알아볼 방법은 first 혹은 second order method입니다. 이거를 테일러 익스펜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저 좋은 x의 증분을 알아낼 수 있다, 뭐 이런 게 핵심 골자가 되는 내용인데, 테일러 익스펜션을 이제 전개를 해보면은 목적 함수는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뒤에 플러스에서 에러 텀 있고, 자,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면은 이 J 벡터가 있고 H 행렬이 있어요. 이 각각을 자코비안이라고 부르고 헤시안이라고 부르기로 저희가 약속을 합시다. 자, 그렇다면 저 J는 뭐고 이제 H는 뭐냐를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대학교 때 잘 이제 배웠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1변수 함수에서 fx가 있을 때 뭐 x 플러스 델타 x가 있을 때 얘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할 수 있다는, 이렇게 근사할 수 있다는 거를 다들 배웠을 거예요. 뭐 근사를 하는 거 보여줘야 되나? 그냥 전부 익스펜션 하는 거 보여줘야 되나?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늘어놓을 수 있다는 거를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게 만약 벡터면 어쩌지? 얘네들이 벡터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어떻게 구해야 되지? 얘는 또 어떻게 구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이거는 이제 벡터 칼큘러스를 좀 배우면, 멀티베리어스 칼큘러스를 좀 배우면 내용이 나오는데, 만약에 f가 스칼라 함수고 x가 벡터일 경우에는 어떻게 얘를 미분을 정의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미분을 정의할 때, 그러니까 벡터를 인풋으로 받고 스칼라를 아웃풋으로 내리는 함수의 미분을 정의할 때 1차 미분은 벡터로 나옵니다. 어떤 벡터로 나오냐? 첫 번째 x 벡터의 첫 번째 원소를 f로 이제 f 함수의 편미분을 x 벡터의 첫 번째 벡터로 이제 편미분을 해가지고 그 나온 결과를 첫 번째 엘리먼트로 두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두 번째 엘리멘트로 f를 편미분한 결과를 두 번째 엘리멘트로 두고요. 점점점점점점 계속 이어나가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어나가가지고 마지막에 n번째 엘리먼트를 통해서 f를 편미분한 값을 마지막에 주는 그 벡터를 저희가 f 함수를 x라는 벡터로 1차 미분했다의 결과로 내뱉게 됩니다. 얘를 그레디언트라고 그래요. 자, 이형 그레디언트를 그레디언트 벡터를 저희는 자코비안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일단 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해시아는 뭐냐? 얘를 한 번 더 x 벡터로 편미분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이제 원소는 1/1의 원소는 이렇게 되고요. 1/2의 원소는 x1, x2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점 해가지고 1/n의 원소, n번째 원소는 x1, xn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채워 나와가지고 마지막 원소가 n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 매트릭스를 우리가 해시안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시안과 자코비안을 정의를 했을 때 이 둘을 활용을 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적절한 x의 증분값을 찾아내는 게 first랑 second order 메소드의 골자예요. 그래서 first order 메소드는 그럼 어떤 방법이냐? 그냥 x의 적절한 증분을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설정을 해버립니다. 이것까지 여러분이 의뢰 잘 알고 계시던 그레디언트 디센트죠. 그죠? 이거를 정확하게는 스테피스트 디센트 메소드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해시안을 써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저희가 델타 x의 증분을 이제 생각을 할 때 결국에 이제 이 값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그냥 arg min에 때려 박아가지고 델타 x를 찾아내자.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델타 x는 또 아예 다른 결의 변수이고 이 fx 같은 경우에도 상수 취급될 거고 얘도 이제 델타 x에 대해서 변하는 자코비안이 아니니까 상수 취급될 테고 해시안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다 구한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 arg min을 찾아보자. 아, 그러면은 간단하게 2차 함수 폼이니까 미분 때려가지고 델타 x 그러니까 x 증분에 대해서 미분 때려가지고 선형 함수로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헤시안 매트릭스 저희가 구했죠. 자코비안도 알고 있죠. 그러면은 이 리니어 이퀘이션에 대한 솔루션이 저희가 구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x의 증분이라는 거죠. 이 방법을 뉴턴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첫 번째, 헤시안 자체가 굉장히 계산하기 까다롭습니다. 지금 이거 언제 다 계산하고 있을 겁니까? 그죠? 그리고 이 1차법, 그럼 1차법은 어떤가? 간단하지 않은가? 얘는 너무 지그재그예요. 함수 개형에 따라서 등고선에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이제 그 그레디언트가 정의가 되는데 그 등고선이 막 이상한 폼으로 엮여 있으면 빡빡빡빡 여기저기 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알고리즘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좀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를 좀 고쳐 쓰자라고 해서 나온 게 준 뉴턴법이라는 게 있어요. 쿼시 뉴턴 메소드라고 부르는데 얘는 여기서는 뭐 다루지 않을 거고요. 얘를 좀 부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뺐어요, 시간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좀 더 효율적이면서 계산하는데 별로 시간 복잡도가 별로 안 들고 효율적이면서 그렇게 지그재그도 안 되는 그런 좋은 알고리즘을 찾다가 이 가우스라는 사람이 또 뉴턴법을 뭐야 이거? 이 가우스라는 사람이 좀 뉴턴법을 수정을 해요. 이 방법을 가우스 뉴턴 메소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우스 뉴턴 메소드의 골자는 무엇인가 하면은 앞선 이제 이 방법 있죠. 이 세컨드 오더 메소드. 이 방법에서 저희가 최적의 증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전기를 했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가우스 뉴턴 메소드가 탄생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 자, 이 스몰 f 있죠. 얘는 오브젝트 펑션이 아니에요. 목적 함수가 아니에요. 저희가 옵티마이즈 해야 될 목적 함수는 이 f의 제곱이죠. 그죠? 이 제곱 말고 얘를 그냥 그대로 끄집어 가져와가지고 테일러 익스펜션을 해보자. 1차 테일러 익스펜션만 해보자.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폼이 될 거죠. 결국의 목적이 오브젝트 펑션을 최소화하니까 얘를 그대로 집어 넣어가지고 x의 증분을 이렇게 구해보자. 어차피 그러면은 뭐야 이거? 얘를 최소화하는 거랑 다를 게 없지 않겠느냐까지가 가우스 뉴턴 메소드의 핵심입니다. 얘를 이제 계산을 이제 쫙 한 거죠. 이 제곱 텀을 계산을 쫙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2차 텀이 나오는데 얘도 앞선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 fx랑 자코비안 같은 경우에는 x에 대한 함수일 뿐 이 델타 x에 대한 함수는 아니기 때문에 argmin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단순히 x의 증분으로 얘를 미분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미분을 했을 때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면은 앞선 이제 세컨드 오더 메소드와 같이 간단한 리니어 이퀘이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J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기 되게 쉽죠. 얘는 이제 벡터니까 그냥 벡터 계산하면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스칼라의 벡터니까 계산하기 되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면은 가장 그럴듯한 인크리먼트, 그러니까 x의 증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 자코비안의 자코비안 두 번 곱한 거, 이 행렬을 새로운 헤시안이라고 정의를 할 거고, 얘를 g 벡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이퀘이션을 풀어 나가는 게 가우스 뉴턴 메소드예요. 그리고 이 이퀘이션을 가우스 뉴턴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최종적으로 수도코드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가우스 뉴턴 메소드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1시 14분이네요. 망했네. 예. 막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목적 함수가 수렴한다는 거를 보장 못 합니다. 자코비안의 형태 혹은 저 스몰 f 펑션의 형태에 따라서 저희가 오브젝트 펑션이 수렴한다는 거를 확답을 못 해요. 발산한다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렴하지 않는다 해서 그러니까 오차를 정확하게 예측이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산한다고 생각을 해도 큰 문제는 없기는 한데 런닝 레이트를 제대로 못 치면 발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데 이제 더 정확하게 보면은 이 리니어 이퀘이션을 못 푸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네, 무슨 얘기?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발산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 리니어 이퀘이션 자체를 못 구하는 상황도 발생을 해요. 뭐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될 인크리먼트가 뭐 난 혹은 이제 무한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이제 그것도 발산하는 형태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렴 자체를 확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르벤버그 마컷 방식이 나옵니다. 저걸 딱 보고 이제 처음 든 생각은 저거 어떻게 읽지? 그렇죠. 어떻게 읽어야 될지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르벤버그 마코트 방식의 핵심 이제 골자는 이거예요. 가우스 뉴턴 메소드랑 똑같이 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수렴을 보장할 수 있는 트러스트 리전을 만들겠다가 핵심 골자예요. 이해하셨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예. 차단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트러스트 리전 메소드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정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정한 어떤 로라는 디그리 그래. 자, 한국말 그거에 적당한 한국말이 잘 안 떠오르는데 여튼 디그리를 좀 설정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얘를 딱 보면은 이거 뭐지 싶으실 수도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어프록시메이션의 정도를 수치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스몰 f 펑션 같은 경우에 스칼라 펑션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 뭐야 이거 플러스 델타 x fx 플러스 자코비안이 있고 자코비안 트랜스포즈 델타 x 플러스 2분의 1 해시안 x 플러스 땡땡땡 뭐 이거를 뭐 그냥 텀을 5 뭐 3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마이너스 fx를 얘 빼고 얘 그대로 넣어가지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죠? 한마디로 델타 x만큼 이동을 했을 때 얼마만큼 변했는지에 대한 증분값을 f에 대한 증분값을 얘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얘를 나눠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 플러스 2분의 1 델타 j 트랜스포즈 델타 x 플러스 5의 3 j 트랜스포즈 델타 x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서 여기서 정의되는 로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한마디로 1을 기준으로 이 텀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서 1을 기준으로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얘를 생각을 할 때 얘가 마이너스 값으로 너무 크다면은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제한을 좀 타이트하게 해볼 필요가 있고 얘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제한을 좀 더 넓게 풀어버리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좀 휴리스틱하게 알고리즘을 만든 게 르벤버그 마코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르벤버그 마코트 방식을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면은 델타 x의 증분을 웨이트 매트릭스 D로 두고 이 D에 대한 이 그 x에 대한 증분의 원의 둘레가 뮤 정확히 말하면 원의 둘레래. 그 반지의 그 원의 영역 넓이가 이 뮤보다 작게 준다. 뮤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컨스트레인트를 두고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두고 미니마이제이션 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수렴 정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 로가 너무 크다. 뭐 노테이션 상으로 4분의 3보다 크다 하면은 수렴 이 다음에 할 때 이 트러스트 리전을 2배로 늘리고 4분의 1보다 작다. 그러면은 트러스트 리전을
절반으로 줄여버리는 이런 휴리스틱한 메소드를 도입을 해가지고 수렴의 안정성을 더하겠다라는 게 르벤버그 마코트 방식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얘를 그럼 이 컨스트레인트를 주고 어떻게 풀 건데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라그랑지안 승수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라그랑지안 승수법을 좀 모르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함수식 고쳐 써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 하면은 그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결국에 우리 목적 함수 옵티마이제이션과 같다 뭐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이제 수식을 풀어가지고 전개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리니어 이퀘이션이 변경이 돼요. 앞선 그거랑 별반 다를 게 없죠. 앞서 그 봤던 이퀘이션이랑 그냥 람다에 얘만 추가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D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것이냐. 처음엔 르벤버그가 이 방식을 제안을 했을 때 D를 이제 I로 뒀어요. D를 이제 I로 두게 됐을 경우에는 X, 델타 X에 대해서 원이 그려지겠죠? 만약에 얘가 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제 타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얘를 마코트가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D를 non-negative diagonal matrix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이 대각성분 빼고 전부 0이 그렇게 해가지고 얘는 타원을 그리는 형식으로 무조건 타원만 그리게끔 뭐 원 아니면 타원 뭐 이런 것만 그리게끔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코트는 좀 실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코비안 그 우리가 말하는 가우스 헤시안 있잖아요. 이 가우스 헤시안의 대각성분의 제곱근을 D로 사용하겠다라고 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면은 좀 더 수렴이 잘 되더라라는 방법을 마코트가 밝혀내서 이 방법을 르벤버그 마코트 메소드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면은 저희는 가장 최적의 x의 증분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이터레이션을 계속 돌리면은 우리는 수렴을 보장받으면서 목적 함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게 되는 겁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들으면 살짝 두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는데 초기값은 아무거나 줘도 되냐? 그럴 리가 없겠죠. 자, 이거 초기값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앞으로 소개를 할 거예요. 챕터 6에서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다음 리니어 이퀘이션을 어떻게 풀 거냐? 그냥 푼다라고 그냥 어차피 선형 함수니까 완전 만만해 보이죠. 그냥 뭐 인버스 구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님? 근데 저희는 몇 가지 제약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로봇 위에서 돌릴 거다. 두 번, 그렇게 된다면은 로봇 위에서 돌린다는 말은 한마디로 굉장히 시행 시간은 짧아야 되는데 쓸 수 있는 가용 메모리는 적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슬램을 진행을 하면서 관측하게 될 이제 랜드마크들도 엄청 많을 것이고 자기 자신이 이동하면서 그것도 다 데이터잖아요. 그렇게 되면 행렬이 100차원, 1000차원 이렇게 넘나들게 될 텐데 인버스 어떻게 구하시게요, 그거? 인버스를 구하는 가장 이제 효율적이라고 알려진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저 기억이 안 나네. 여하튼 포멀한 거는 5의 n의 세제곱이죠, 그죠? 포멀한 거는. 근데 제가 아는 또 최적의 다른 것들은 좀 더 그거보다 적은 게 있긴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고. 여하튼 포멀한 건 5의 세제곱이죠. 하지만 그거를 냈다 이제 5의 세제곱 n의 세제곱에 5n의 세제곱에 넣어버리게 되면은 결코 시간 제약을 못 맞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서 말했던 대로 이 해당 매트릭스들이 스펄스하다는 특성을 전제로 두고 옵티마이제이션을 이 해당 프로세스의 옵티마이제이션을 또 진행할 겁니다. 그거를 백핸드 옵티마이제이션 섹션에 다룰 거예요. 챕터 8에서 나옵니다. 좀 여기서부터는 좀 이게 이걸 하는 파트가 개인적으로 슬램북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딱 봐도 어렵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이론은 끝입니다. 그럼 실습을 해야겠죠? 실습을 할 건데 어떤 실습을 할 것이냐?
슬램북에 나오는 예제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좀 뭐 별거 한 거 없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저런 다음과 같은 이제 함수가 있을 때 이 w를 빼면은 이제 이런 2차 함수의 이제 exponential 쉬운 그 값을 y라고 하면은 이런 어떤 함수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관측값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노이즈가 꼈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노이즈를 낀 잔뜩 낀 데이터들을 쫙 가지고 저희가 최적의 A, B, C를 한번 추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배웠던 최소 자승법을 다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뭐 쑥갓쑥갓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펑션을 정의를 할 수 있을 거고 각 데이터에 대해서 에러 펑션은 이렇게 될 테니까 우리는 결국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이 자코비안. 일단은 가우스 뉴턴 방법을 적용할 거면 자코비안을 구해야겠죠. 물론 이제 르벤버그 마코트를 구하는 데 있어도 자코비안을 구해야 되긴 하겠지만 결국 가서 이제 구해야 되는 건 자코비안이란 말이죠. 이거에 대한 이 내부 안에 있는 이 함수에 대한 그죠? 그럼 이 자코비안 한번 구해 보면은 A, B, C를 기준으로 이러한 스칼라 펑션 여기 있는 이 EI 이 해당 데이터에 대한 EI에 대한 스칼라 펑션에 대한 편미분을 구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미분식이 세워지고 벡터가 그레디언트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가우스 뉴턴 방법을 실행하면 되겠죠. 어떻게? 이 1부터 n까지의 데이터를 그냥 저 행렬 저 이퀘이션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1부터 n까지의 이제 리니어 이퀘이션들이 나올 테니까 그걸 다 더해버려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수식상 그죠? 자 그리고 Cirrus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도 사용해 볼 건데 얘는 그 오토딥 임플리멘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 미분.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거를 쓸 때 내부적으로는 이제 오토디프가 다 적용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Cirrus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irrus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이퀘이션을 풀 수 있게끔 정식화된 라이브러리예요. 이 low i 같은 경우에는 curl 펑션이고요. 없어도 돼요. 그리고 x의 j가 이런 식으로 lower bound, upper bound의 constraint가 있다는 가정하에 이런 문제를 푸는 라이브러리가 바로 Cirrus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딱히 lower bound랑 upper bound가 없으니까 그냥 냅두고요. 그래서 이 함수 이러한 최적화 문제를 직접 가우스 뉴턴 메소드를 구현을 해서 한번 풀어볼 거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Cirrus를 활용을 해서 풀어볼 겁니다. 최종적으로 뭐 저희가 하려는 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볼 겁니다. 시작을 해보면은 자 어디 갔어? 나와. 자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얘가 가우스 뉴턴 메소드를 그냥 구현한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만들 거예요.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만들고 힘드네요. 예? 다음에요? 네. 아 벌써 시간 됐나요? 7만 네, 준비하시면. 아 예. 아니 일단 이거에 대한 소스 분석은 그럼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제가 이건 다음 주에 이제 와서 그 비주얼 오도메트리 프랙티스랑 같이 깃허브에 올려둘 테니까 그때 같이 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